할머니의 비밀 상자 열쇠를 찾은 날 모든 걸 이해했다. 일부. 열쇠를 찾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쯤은 끝내 열어보지 못한 상자를 마음속에 품고 산다. 우리 할머니에게도 그런 상자가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으며 심지어 할머니 자신도 평생 꺼내지 않으려 애썼던 상자였다. 그 상자가 마당 끝 장독대 아래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그날까지 전혀 몰랐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봄비가 유난히 길던 해였다. 비는 사흘째 내렸고 마을 앞 개울은 불어난 물로 흙빛을 띠고 있었다. 장례를 마치고 텅 빈 할머니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울음도 사람 소리도 사라진 자리에는 낡은 기둥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창호지 소리만 남아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물건을 정리해야 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그 누군가가 나라는 사실을 피할 수는 없었다. 방 안에는 낡은 장롱, 색이 바랜 이불, 손때 묻은 반다지 하나가 전부였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는 문 옆 늘 그 자리에 있던 장독대. 할머니는 생전에 장독대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다. 사람 속도 썩고 장도 썩는다. 근데 잘 덮어두면 둘 다 오래 간다. 어릴 적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저 장독대에 올라가면 혼이 났고 뚜껑을 함부로 열면 손등을 맞았다. 그날도 나는 무심코 장독대 옆을 지나쳤다. 그러다 발이 돌에 걸렸다. 철퍽. 진흙 위로 넘어지며 손바닥이 흙투성이가 됐다. 일어나려다 이상한 걸 느꼈다. 장독대 아래 흙이 유난히 꺼져 있었다. 뭐지? 장독대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옮겨진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아래 흙만 사람이 파놓은 것처럼 부드러웠다.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다. 마치 열어보면 안 되는 것을 건드린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미 손은 움직이고 있었다. 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몇 번 파지 않았는데 딱딱한 것이 삼날에 닿았다. 깡. 돌이 아니었다. 나무였다. 낡은 나무 상자였다. 비닐로 여러 겹 쌓여 있었고 그 위엔 기름종이까지 덮여 있었다. 할머니는 이걸 일부러 숨겨두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해졌다. 상자는 생각보다 작았다. 양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였고 무게는 묵직했다. 뚜껑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열쇠는 없었다.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자 집안 공기가 갑자기 눅눅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상자를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열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열지 않으면 평생 이 상자가 마음에 남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할머니 방에서 잠을 잤다. 꿈을 꿨다. 할머니가 부엌에 앉아 계셨다. 평소처럼 무릎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 상자 아직 열지 마라. 꿈속인데도 목소리는 너무 또렷했다. 열쇠는 사람 마음이 준비됐을 때 나오는 거다. 내가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다 알면 다 견뎌야 한다.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져서 눈을 떴다. 새벽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장롱 서랍, 반다지 속, 부엌 항아리 뒤, 심지어 오래된 신발 속까지. 하지만 열쇠는 나오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다 할머니의 베갯니를 벗기던 중 작은 천주머니 하나가 떨어졌다. 안에는 머리핀 하나와 종이에 쌓인 아주 작은 금속 조각이 있었다. 열쇠였다. 그 순간 손이 떨렸다. 할머니는 이 열쇠를 매일 머리맡에 두고 주무셨던 거다. 나는 상자를 꺼내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다. 찰칵. 소리는 작았지만 그 소리가
이 집 전체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누렇게 바랜 편지 묶음, 그리고 작은 천인형 하나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할머니와 처음 보는 남자가 함께 있었다. 남자는 웃고 있었고 할머니는 웃지 않고 있었다. 그 얼굴이 이상하게도 슬퍼 보였다. 편지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가 아는 그 어떤 이름도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상자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제부터 할머니의 삶을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상자를 닫지 않았다. 닫아버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는 선택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할머니의 비밀은 이제 막 입을 열기 시작했다. 2부. 사진 속 남자, 그리고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이름. 상자 안의 물건들을 나는 한참 동안 들여다보지 못했다. 사진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다. 분명 할머니였는데 내가 알던 할머니가 아니었다. 사진 속 할머니는 머리가 단정히 묶여 있었고 옷차림도 지금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단정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사진 속 할머니의 눈에는 늘 나를 보며 웃어주시던 그 온기가 없었다. 대신 결심한 사람의 눈이 있었다. 사진은 모두 3장이었다. 첫 번째 사진은 젊은 할머니와 그 남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할머니 혼자 찍힌 사진이었는데 배경이 낯설었다. 우리 마을도 근처 읍내도 아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에는 아기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할머니였다. 이건 뭐야?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쿡 찔렸다. 돌아오지 못한 건 누구였을까? 아기일까? 사진 속 남자일까? 아니면 할머니 자신이었을까? 나는 편지 묶음을 집어들었다. 봉투는 모두 같은 주소로 보내진 것이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옛 지명이었다. 봉투를 열자 글씨가 나왔다. 할머니의 글씨였다. 나는 그 글씨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어릴 적 내 공책에 이름을 써주시던 그 글씨였다.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다. 이 편지를 쓴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 첫 문장부터 마음이 내려앉았다. 그래도 써야 한다고. 계속 꿈에서 누가 말한다. 꿈. 할머니도 꿈을 꾸고 있었던 걸까? 나처럼. 편지는 날짜 순으로 묶여 있었다. 가장 오래된 편지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었다. 그 편지에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한 번도 우리 집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을 읽을수록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그날 내 손을 놓았다. 그게 살기 위해서였다는 말을 평생 핑계처럼 붙잡고 살았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꺾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안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더 읽으면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릴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마을에 나갔다. 할머니 장례 이후 처음이었다. 동네 어르신들은 나를 보자 하나같이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 반가움과 어색함과 말하지 못할 무언가가 섞인 얼굴.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할머니를 알던 노인 한 분이 나를 불러 세웠다.
그 상자 찾았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올게 왔구나. 나는 물었다. 할머니가 젊을 때 어떤 분이었어요? 그 질문에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담배를 한 모금 빨고 이렇게 말했다. 착한 사람이었지. 근데 착하기만 해서 살기 어려운 사람이었어.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그날 상자를 발견했을 때처럼 나는 알고 싶어졌다. 왜 할머니는 이 상자를 숨겼는지, 왜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진 속 아기는 누구였는지. 그날 밤 나는 다시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 깔려있던 천인형을 집어들었다. 인형의 옷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 단 한마디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비밀은 사랑에서 시작됐고 두려움으로 이어졌으며 침묵으로 끝났다는 걸. 그리고 이제 그 침묵이 나에게 넘어왔다는 걸. 다음 날 나는 사진 속 장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할머니가 끝내 돌아가지 못한 곳을. 그 선택이 또 다른 상자를 열게 될 줄도 모른 채. 3부. 돌아가지 못한 그곳, 기억이 멈춘 자리. 사진 뒷면에 적힌 배경을 나는 여러 번 확인했다. 낡은 버스 정류장, 허름한 여인숙 간판,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 지금은 지도에도 남지 않은 옛 지명이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고개를 저었다. 거긴 없어진 지 오래야.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마지막엔 택시를 탔다. 기사도 그 지명을 듣고는 잠시 멈칫했다. 거길 왜 가요? 나는 대답 대신 사진을 내밀었다. 기사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 여기네. 차는 포장된 길을 벗어나 자갈길로 들어섰다. 창밖 풍경이 점점 과거로 되돌아가는 느낌이었다. 집들은 하나둘 사라졌고 나무와 잡초가 길을 대신했다. 마침내 차가 멈췄다. 여기까지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남지 않으려다 멈춘 곳 같았다. 무너진 기초, 허물어진 담장, 그리고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만 남은 터. 사진 속 장소는 분명 여기였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서 유리 조각이 자주 밟혔다. 어쩌면 할머니도 이 길을 걸었을지 모른다. 아기를 안고 돌아갈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아기가 우는 소리. 나는 멈췄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람이 풀을 스치는 소리뿐. 하지만 귀에는 분명히 남아 있었다. 나는 허물어진 집터 한가운데로 발을 옮겼다. 그곳에 낡은 우물이 있었다. 덮개는 이미 사라졌고 안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괜히 속이 서늘해졌다. 사진 속 배경에 이 우물이 있었다. 주머니에서 할머니의 편지 한 장을 꺼냈다. 그날 나는 선택해야 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묻어버렸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묻어버렸다. 무엇을? 아니면 누구를? 나는 우물 가장자리에 서서 안쪽을 내려다봤다. 어둠뿐이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올려다보는 것 같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마을의 그 노인이었다. 거기가 있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지기 전에 나와라. 왜요? 한참의 침묵 뒤 그가 말했다. 거긴 아이 울음이 멈춘 적이 없는 곳이야.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전화를 끊고 나는 뒤를 돌아봤다. 바람에 풀들이 한 방향으로 눕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지나간 것처럼 그 순간 발밑에서 작은 것이 굴러왔다. 나는 그것을 주었다. 녹슨 작은 단추였다. 아기 옷에 달릴 법한 그런 단추. 나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차로 돌아오는 길 내내 사진 속 아기가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할머니는 이곳을 떠난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였다. 집으로 돌아오자 상자가 내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새로 찾은 단추를 상자 안에 넣었다. 마치 제자리를 찾아준 것처럼. 그리고 편지 묶음 맨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내가 이곳을 찾는다면 그땐 내가 말하지 못한 걸 대신 견뎌다오. 나는 상자를 덮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다. 이제 남은 건 사진 속 남자의 정체와 아기가 어디로 사라졌는지였다.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사부. 사진 속 남자 아직 살아있는 이름.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나는 여러 번 다시 보았다. 젊었고 마른 얼굴이었으며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익숙했다. 어디서 봤는지 분명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사진을 들고 마을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더 오래된 사람을 찾았다. 할머니보다 조금 더 위 세대, 마을 끝 낡은 기와집에 사는 노인이 떠올랐다. 사진을 보여주자 노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이 사람, 노인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지 않았다. 마치 놓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양손으로 붙들고 있었다. 이 사람은 사진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다.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말했다. 살아는 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럼 이름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름을 부르면 다시 시작돼. 다시 무엇이? 노인은 찻잔을 밀어놓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어. 잠시 왔다가 잠시 사랑했고 잠시 머물다. 모든 걸 남기고 떠났지.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상자 속 편지를 떠올렸다. 나는 그날 내 손을 놓았다. 그 너는 아기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사진 속 남자도.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는 죽지 않았다. 나는 숨을 삼켰다. 다만 이름을 잃었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나는 할머니 집 마루에 앉아 사진과 편지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진 속 남자의 얼굴과 내 얼굴을 나란히 비교했다. 닮아 있었다. 아주 조금.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상자 속 천인형을 다시 꺼냈다. 인형의 등 뒤 실밥 사이에 무언가 더 끼워져 있었다. 아주 얇은 종이 조각. 조심스럽게 꺼내자 거기엔 주소가 적혀 있었다. 지금도 존재하는 곳.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만 계속 맴돌았다. 그 아이는 죽지 않았다. 다음 날 그 주소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또 한 번 갈아타고 마지막엔 걸어야 했다. 그곳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동네였다. 낡은 집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문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진 속 남자의 이름이었다. 나는 문을 두드릴 수 없었다. 그때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중년의 남자가 나를 내려다봤다. 누구십니까? 그 얼굴은 사진 속 남자와 닮아 있었고 동시에 나와도 닮아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알아버렸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 남자는 내 얼굴을 보자 잠시 굳었다. 그리고 내가 꺼내지도 않은 말을 그가 먼저 했다. 상자를 열었군요. 오부. 그날 아무도 영웅이 아니었다. 문을 연 남자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말도 표정도 없었다. 바닷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며 문 옆에 걸린 풍경을 흔들었다. 짤랑. 그 소리가 이 침묵을 더 길게 만들었다. 들어오시죠.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말했다. 집 안은 생각보다 정갈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정리되어 있었고 불필요한 물건은 없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는 차를 내오며 말했다. 할머니가 끝내 말하지 않은 걸 당신이 들고 왔겠죠. 나는 상자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사진을 보는 순간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는 않네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내 질문에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 이렇게 말했다. 살았습니다. 그 말이 구원이 아니라 형벌처럼 들렸다. 그날은 아무도 옳지 않았어요. 그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자기 살 길만 찾고 있었죠. 할머니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저는 그 아이의 존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편지 속 문장을 떠올렸다. 나는 그날 내 손을 놓았다. 그 손을 놓은 사람은 할머니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함께라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믿음이었어요. 그날 밤 그들은 여인 숲에 숨어 있었다. 아이 울음이 멈추질 않았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바라봤다고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워졌다고 했다. 그 아이가 살아남으면 우리는 끝이었어요. 그 말은 잔인했지만 솔직했다.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남았어요. 그는 그 말을 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나는 그날의 장면을 상상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이름을 바꿨고 이곳으로 흘러왔어요. 살았지만 살지 않은 것처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아이를 생각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그럼 할머니는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그분은
혼자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데리고 오지 못한 채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아이도 사랑도 과거도 모두 두고 돌아온 거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그걸 바랄 생각은 없습니다. 집을 나서며 나는 바다를 봤다. 잔잔했지만 속은 알 수 없는 바다. 할머니의 삶도 그랬을 것이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안에는 결코 가라앉지 않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편지에는 아직 읽지 않은 장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장에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아이는 내가 키우지 않았다. 육부. 그 아이를 살린 사람. 그 아이는 내가 키우지 않았다. 편지 속 문장을 나는 여러 번 읽었다. 읽을수록 문장이 달라 보였다. 버렸다는 말도 아니었고 잃었다는 말도 아니었다. 키우지 않았다. 그 말 속에는 선택이 있었다. 나는 다시 상자를 열었다. 사진과 편지 아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아주 얇아서 종이처럼 느껴졌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이를 맡긴 집. 그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이름도 날짜도 없었다. 대신 지도처럼 그려진 약도가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 여기서만 아이 울음이 멎었다. 나는 그날 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산을 하나 넘고 마을을 2개 지나 도착한 곳은 작은 절이었다. 사람도 거의 찾지 않는 낡은 암자.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나는 종을 눌렀다. 잠시 후 나이든 스님이 문을 열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그 상자 이제 다 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스님은 나를 안으로 들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여기서 자랐다. 그 말에 다리가 풀릴 뻔했다. 그분이 직접 데려왔어요.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스님은 마치 어제 일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아이를 안고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아이를 내려놓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스님이 아이를 안아들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고 했다. 놓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놓으셨군요. 내 말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를 살리고 싶었으니까.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할머니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지킨 것이었다. 자신의 인생을 대신 내놓고 그 아이는 여기서 몇 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얻었지요. 그 이름을 스님은 말하지 않았다.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됐다는 듯이 나는 절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빛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다. 어느 해 여름 할머니가 절에 다녀왔다며 작은 인형 하나를 내게 주신 적이 있었다. 그 인형이 바로 상자 속 그 인형이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다. 멀리 있지는 않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할머니는 평생 2 아이를 키운 셈이었다. 하나는 품에서 놓았고 하나는 가슴에 안고 그리고 2 딸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남은 질문이 하나 있었다. 왜 나는 지금에서야 이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걸까? 그 답은 상자 맨 아래에 남아 있었다. 이 아이가 다시 나를 찾을 때 그때는 내가 없어도 괜찮을 만큼 세상이 달라져 있기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할머니가 나에게 이 상자를 남긴 이유를 알 것 같았다. 7부. 그 아이는 내 곁에 있었다. 절에서 내려오는 길에 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마치 무언가가 따라오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가슴 한가운데가 묘하게 무거웠다. 스님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다. 멀리 있지는 않다. 그 말은 위치가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다시 펼쳤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차분함이 먼저였다. 상자 맨 아래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얇은 수첩 하나가 있었다. 할머니의 일기였다. 일기는 매일 쓰인 것이 아니었다. 특정한 날에만 한두 줄씩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날짜들이 익숙했다. 오늘도 그 애가 왔다. 말없이 앉아 있다 갔다. 이젠 나보다 키가 크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그 애, 할머니가 그렇게만 부른 사람, 이름도 관계도 적혀 있지 않았다. 눈을 보면 알아본 것 같기도 하고 모른 척하는 것 같기도 하다. 서로 모른 척하는 게 우리를 살게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다. 할머니는 그 아이를 한 번도 잃지 않았던 거다. 다만 서로를 모른 척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거다. 나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 집에는 이상한 손님이 있었다. 명절도 아니고 제사도 아닌 날에 조용히 와서 잠시 앉아 있다가 아무 말 없이 가던 사람. 그 사람은 항상 마루 끝에 앉았다. 할머니와 마주 보지 않았고 나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는 그냥 할머니가 아는 어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야 모든 게 이어졌다. 오늘 그 애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아이가 나를 할머니라 불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그대로 떨어졌다. 할머니는 2번 할머니가 된 거였다. 한 번은 나에게, 한 번은 자신이 놓았던 아이의 아이에게. 그 사람은 지금도 이 근처에 살고 있었다. 스님이 말한 멀리 있지 않다는 그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마을 회관으로 갔다. 거기서 한 사람을 봤다. 낯설지 않은 뒷모습.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그 사람. 그가 뒤를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 알아버렸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상자 열었구나. 그 말이 사부에서 들었던 그 말과 똑같았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잘 계셨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 그분은 끝까지 날 지켜봤어. 그리고 너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약속이라도 한 사람들처럼. 그날 저녁 나는 일기장에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 상자를 열 사람이
준비가 됐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비밀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관계의 이야기라는 걸. 8부. 상자는 닫혔고 이야기는 남았다. 그와 함께 마을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나누고 있는 기분이었다. 바람이 논 사이를 지나가며 별을 흔들었다. 그 소리가 마치 숨처럼 들렸다. 할머니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 그가 먼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다. 아무 말도. 그냥 손만 잡으셨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항상 그랬어. 말 대신 견디는 사람이었지.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우리는 할머니 집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마당을 한참 바라봤다. 장독대 쪽으로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여기구나. 그는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게 묻혀있던 곳.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자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다. 나는 그에게 상자를 열어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보여주었다. 사진, 편지, 인형, 단추. 그는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았다.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이. 어머니가 이걸 남겼구나. 그가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말을 꺼냈다. 그 한 단어에 방 안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나는 평생 그분을 모른 척하며 살았어. 그는 낮게 말했다. 그래야 서로가 살 수 있었으니까. 나는 마지막 편지를 그에게 건넸다. 그 편지는 내가 아닌 그에게 남긴 말 같았다. 그는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 고개를 들지 않았다. 너를 놓은 날부터 나는 매일 너를 키웠다. 보지 않아도 부르지 않아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더라. 그는 편지를 접으며 말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기도처럼 들렸다.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그는 일어섰다. 이 상자는 내가 가지고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우리 이야기니까요. 그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래, 이젠 묻지 않아도 되겠지. 그가 떠난 뒤 나는 상자를 다시 닫았다. 이번엔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다. 열쇠는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 필요할 때 언제든 열 수 있도록. 며칠 뒤 할머니 집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장독대 아래를 다시 보았다. 이제 그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비어있지 않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남기기로 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견뎌온 마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사람은 모두 자기만의 상자를 하나씩 가슴에 묻고 산다. 어떤 상자는 끝내 열리지 않고 어떤 상자는 너무 늦게 열린다. 하지만 열렸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해했으니까. 열쇠를 찾은 날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조용히 살았는지, 왜 끝내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내게로 왔는지. 이제 이 상자는 내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것이 될지도 모른다. 제작 AI 할매의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